작년에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작년에 이 통계 집계에서 15년 만에 순수 토지 거래,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집을 거래할 때도 대지 지분이 있지만 이게 아니고 순수 그냥 토지만 있는 이 토지 거래가 2019년에 102만 건에서 2020년 113만 건, 작년에 124만 건으로 굉장히 이 토지 거래가 많이 늘었다. 바로 이 요인은 정책에 있는 거죠. 무슨 정책이냐? 주택에 대한 규제를 계속했죠. 그 규제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유곡 공제해주던 걸 없애버리고, 개인 같은 경우도 그 요율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채, 또 다른 거 세 채는 요율 자체를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올려버려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담을 많이 주겠다. 그 양도세만 처음에 올렸죠. 양도세 중감만 했죠. 그 주택에 대해서 플러스 10%, 그 다음에 세 채 이상은 20% 했다가 안 먹히니까 10%씩 더 올렸죠. 2주택 이상은 2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 그래도 안 먹히니까 오라, 안 먹히네, 안 팔아. 그래서 뭘 했죠? 예, 종합부동산세까지 올린 거죠. 오라, 그래도 안 팔아? 공시가격을 아주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도 당연히 올라가고 재산세도 올라가고, 예, 그래도 안 팔아? 취득세 중과라는 걸 또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넘버 1등일 거예요. 1등. 예, 금메달. 세금 많기로는 금메달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싱가포르, 지금 계속해서 베트남, 우리 장대장 TV에서 해외 전문가분들하고 지금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만큼 세금이 많은 나라가 없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토지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상가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또 자산가들은 건물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건물값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건물값이 오른다는 것은 중심지에 이 땅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책을 항상 나오면은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도 뭐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처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 대출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죠? 네, 빌라 쪽으로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3억 초과까지 아파트까지 그냥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 쪽으로 많이 갔죠. 뭐 전세 대출 받아서 다른 거 사지 말아라.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자꾸 또 투기를 하더라. 뭐 이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정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할까. 그래서 그때 빌라 매수가 많을 거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2년 전인가요? 예,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빌라 거래량이 최고로 찍었던. 아무래도 또 보세요. 대출 규제를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 오피스텔에 갑니다. 이렇게. 작년에 규제 피해서 오피스텔에 13조. 역대 최대치. 예. 그 이유가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지금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사무용을 쓰는 것도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죠. 그 대출에 대해서. 근데 올해 들어서서 이제 규제를 이제 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보면은 압도적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분양이나 매매가 됐던 겁니다. 대출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수요는 항상 우리가 규제를 하면 시장이 죽지 않은 이상 그 풍선 효과는 어디론가 계속 나갑니다.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가 계속 지정을 하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갔었죠. 왜? 때는 뭐 이제 돈도 많이 풀리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또는 거기다가 투기 수요까지 뭐 몰리니까 취득세 중과를 하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몇 채를 사더라도.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가고 또 양도세 중과 안 되는 쪽. 예. 그게 이제 수도권의 읍면 지역은 제외하고 또 거기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몇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 취득세,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들. 그게 이제 조국적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지 거래량, 오피스텔 거래량이 이런 규제를 다 피해서 이동했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건님, 좋아요 누르고 듣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올해 또 살펴봐야 될 게, 루스이카님은 아프리카도 지금 같이 하라는 게 아프리카에 부동산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원래 이제 그 2020년이죠. 2년 전쯤에 초에 아프리카의 두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름이 어디더라? 거기가 우리 그때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직항은 없습니다. 두바이를 거쳐서 가야 돼. 근데 거기가 아프리카의 두바이라는 건 아프리카에서 경제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인데 거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제의가 와서 제가 사실은 그 나라를 가려고 했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아프리카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보니까 그런 어떤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소형 아파트 이런 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억인가? 1억 후반 2억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그냥 뭐 휴양지나 이런 데 예, 좋잖아요. 예. 아프리카 방송이요? 유튜브를 하지 말고 아프리카 방송을 하라. 누스이카님은 왠지 좀 젊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SOC, 그러니까 뭔가 토목공사, 정부에서 뭐 돈을 넣는다거나 뭐 뭘 한다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에 대한 뭐 전철이라든지 토지 보상비가 1조 9천억이 풀린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약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보상을 받으면 모두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이제 정부에서는 이 보상비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대토라고 하죠. 토지로 대신해 을 주면서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데 대토를 하려는 사람들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메리트가 확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공공택지까지 30조 원 합쳐서 32조 5천억이 육박한다. 그러니까 올해 32조 5천억이 풀리면 이제 뭐 상비 신도시의 보상금이라든지 일부 그런 돈들이 풀리면 상당 부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자기가 뭐 농사 지었던 논밭이나 뭐 임대 줬던 논밭이나 산이나 임야나 이게 대토가 되면 또 그 지역에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런 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뭐 이제는 뭐 돈이 금액이 크다 그러면 건물 또는 뭐 주택,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월세 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금 뭐 지금 동부 쪽을 갖다가 뭐 공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이나 주식이 이제 계속 폭락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때문에 또 뭐 러시아 이쪽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석유값도 올라가고 또 모든 또 재료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재료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많이 뛰고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상당 부분 지금 그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은 뭐 어찌됐든 또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은 뭐 은행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은행 예금 금리는 턱없이 낮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10%인가 그게 연이자 그게 한정적이죠. 1인당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서버가 뭐 다운될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뭐 이것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참 이 재테크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특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 젊은 사람들 이제는 욜로족이 없어졌어요.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이나 주식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정말 지금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요. 헤어나가지 못하고. 네. 아니 지금 돈을 벌었다는 분보다 대부분 열에 여덟 아홉은 돈을 지금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했다. 뭐 주식 투자하려고. 뭐 그런 분도 지금 꽤 상담하다 보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예. 하여튼 우리가 정말 돈은 벌기 힘든데 이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주변에 친구가 친구가 오래 알던 사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을 쉽게 믿고서 또 투자들을 하더라고요. 예. 또 처음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30% 벌어서 40% 벌었어. 뭐 이제 신용대출 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였다가 한 번에 몰빵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 그 시나리오가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와중에 이제 악재가 또 늘 말씀드리죠. 금리 인상.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차례 3차례가 될지 4차례가 될지 5차례가 될지 올해만 해도 그걸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금리가 추가 인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영끌에서 샀다고 하시는 분들 그 영끌이라는 게 본인의 능력으로 안 돼서 전세에 갭을 투자를 하는데 나머지 갭을 신용대출을 받고 본인이 있는 현금 일부에다 신용대출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척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요. 보면은 장기 투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합니다. 저는 진짜 젊은 친구인데 장기 투자해가지고 100%에서 1000% 올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안 판대요. 예. 우량주로. 예.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떨어지면 바로 팔아야 돼. 왜? 대출을 갚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빌린 거 막 날짜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게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떤 여러 가지 대비를 해가지고 투자라는 거 어떻게 100% 올라갈 것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합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떨어졌을 때 얼마 정도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올라가야 돼. 나 이거 떨어지면 난 죽을 거야. 예. 그런 투자 방식은 안 되는 거죠. 자, 잠실 5단지. 참, 이게 말도 많고 이 잠실 5단지랑 음마 아파트. 정말 이 강남권에서는 제일 대장주이면서도, 잠실 5단지가 잠실역이니까 이 잠실 쪽 송파구에서는 대장주 아닙니까? 음마 아파트 대치동에 있잖아요. 음마 아파트는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됐습니다. 잠실 5단지는 지금 조합 설립된 지가 지금 뭐 한참 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2005년도에 조합 설립했나? 언제 됐나? 근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다음 단계를 미뤘는데 이번에 이 정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한강변은 좀 낮게 짓고 35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쪽 그 준주거 지역이 있는 그쪽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중간에 뭐 45층, 40층짜리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다시 또 50층을 지을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물론 재건축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집값 올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압구정이라든지 지금 여의도라든지 이런 지역들 어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묶였죠. 묶었습니다.
이게 잠실동도 지금 이미 그 전에 예전에 네 군데 청담동하고 삼성동, 대치동하고 잠실동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죠. 그래서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대지 지분이 5평 이상이니까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이 투자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에 영향을 받아서 서울 시내가 좀 잘 될 수 있다고 해도 분명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는 다 묶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뭐 부작용은 덜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겠죠. 그래서 연식이 오래되고 재건축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예,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거래가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랑 분양가 상한제. 자, 뭡니까? 지금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첫 부과된 반포현대가 던지는 의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억 4천을 내야 돼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4억 2천이 나야 돼요. 뭐 5억 성동구의 장미 아파트 5억 내야 돼. 4억 5천 내야 돼. 자,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은 평당 1억이 되면 강남권에 반포에 34평이면 35억, 뭐 40억도 가는데 3억 4천 못 내냐, 4억 2천 못 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렇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신 분도 좀 연세 드시고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하죠. 어떤 억울함? 나 여기 20년 전에 30년 전부터 여기 이 집에서 하고 집 한 채가 다 퇴직하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저축해 놓은 것도 없다. 이거로 수억을 3억, 4억, 5억을 어떻게 내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어디 얼마 내라, 어디 얼마 내라, 몇 억씩 내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재건축은 어쨌든 간에 예, 뭐 관리처분 인가가 됐든 거기까지는 빨리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수년 동안에 현 정부 들어서 5년 동안에 거의 지금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해도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걸려도 뭐 7, 8년이 걸리고 할 텐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고 그때 가서 또 정부가 바뀌고 또 바뀌고 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부동산 경기가 만에 하나 안 좋다거나 환경이 바뀌다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단은 진도는 빨리 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이 대상이 되는 단지의 주민들은 상당 부분 예, 뭐 반항심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예, 불만을 많이 호소하겠죠. 이경숙님, 대장님 1주택자이고 4억 여유 자금 있는데요. 상급지로 갈아탈까요? 아님 하나 더 매수할까요? 자, 그게 이제 이런 부분도 본인이 지금은 어떤 아파트 몇 평대고 이걸 팔면은 얼마 정도의 현금을 쥐고 있고 또 본인 뭐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무슨 우리 가족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와서 질문이 들어와야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전화번호로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님, 네, 가끔 댓글 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예. 청뱅이님 강의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뱅이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이 부동산에서 키워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이 15억 초과 아파트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이미 대상이 대출도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저가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상승과 하락은 고가주택부터 해서 저가주택으로 내려가고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내려가듯이 하급지에서 상급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전반적인 시장의 대세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오는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또 이제 공급. 아무래도 이게 결국에 이런 거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직접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강남권이나 이런 데 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에는 좀 주차가 불편하지만 들어가 보면 오래됐지만 아주 럭셔리하게 인테리어 잘 해놓고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주차도 불편하고 하니까 거기 세 주고 다른 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집값을 잡는데도 재건축이랑 재개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면 그 새 줬던 사람들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물론 새 들었던 사람들 또 새 집을 찾아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새 주고 내 집은 내가 새 주고 내가 새 산다고 하는 수요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조금이라도 시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새 아파트, 입지 좋은 곳의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이죠. 네.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 다 이게 뭐 강북권의 이 대장주 아닙니까? 재개발에서 재건축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현 정부 5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묶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풀어줘서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좀 더 공급도 더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랐을까?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올라가는 거 규제를 왜 했을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규제 때문에 더 오른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자, 핵심 키워드는 하여튼 하반기에 이런 핵심 키워드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지금 대선을 3월 9일 이후 이전을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겠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매수자도 기다리고 매도자도 기다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어느 선에서 해줄까요? 10년 보유?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이 있겠느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보면은 뭐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대세 어떤 그 상승과 하락으로 가는 그걸 주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때 그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대선 이후에도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하반기,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에 대한 얘기는 했고 전반적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지금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상권이 엄청 죽었습니다. 권리금도 뭐 못 받는 게 50% 이상이 늘었다고 하고 상당 부분 이런 부분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공실도 많고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닥쳐서 하면은 안 팔려요, 부동산은. 꼭지점을 잡아서 팔려고 하면 다시 꼭지점에서 내려가는 순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립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주식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